쿠팡 플레이로 수입된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아직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이 7부작 드라마는 이스트타운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범죄 수사물의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서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고요. 그런데 과장 조금 못해서 이야기하면 이 범죄는 서사를 전개시키기 위한 장치일 따름이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주인공과 주민들의 삶과 고통을 보여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 수사물로서는 누가 죽였는지를 알아가는 아주 통상적인 서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이유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누가보다는 왜를 질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물의 외형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경찰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제3자적 입장에서 마을을 관찰하고 사건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일에 관계된 핵심적인 인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이라는 제목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썸네일에 적힌 한글 제목을 보고 메어가 시장을 뜻하는 메이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 주인공인 경찰의 이름이 메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트릭으로 보이는데요. 주인공은 직업이 경찰이지만 사실 이 마을의 시장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에 관계되고 또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인공인 메어의 가정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메어가 13살일 때 자살했고, 메어의 아들도 아이를 낳은 뒤에 자살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엄마와 딸 그리고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도 관객이 차차 알아가야 하는 숙제로 주어집니다. 어쨌든 우상이었던 아버지의 자살로 인해 그녀는 이미 부드럽진 않은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들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까지 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극단에 몰렸지만 강인한 책임감으로 남은 딸과 손자를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반면 경찰로서의 삶은 공적 영역을 표현합니다. 이미 서장 바로 아래 서열에 있는 경사 메어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어에게 직접 전화해서 와달라고 하는 동네 해결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벌어졌던 케이티 베일리 실종 사건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메어의 학창시절 친구이자 실종 여성의 어머니인 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각종 고통에 빠져 있지만, 메어는 경찰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사는 온전히 그녀와 가족들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은 동네 사람들의 사적 영역에 관계되고 그녀는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알고 또한 관여해야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메어의 친구인 베스는 동생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동생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동생은 항상 마약을 구하기 위해 각종 사고를 일으킵니다. 메어는 그를 체포함으로써 베스의 짐을 강제로 덜어줄 수도 있고, 베스의 요청에 따라 관리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베스는 메어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메어를 믿고 동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메어는 도덕적인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선택지, 즉 그녀의 권력은 오직 거대한 부담일 따름인 것입니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메어의 출퇴근 장면은 그녀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개인 핸드폰으로 걸려온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한밤중에 퇴근하는 길은 곧 자신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순찰이 됩니다. 통상적인 경찰 영화처럼 캐릭터의 집과 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여주면서 그녀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이스트타운이라는 공간 안에 통합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1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 설정과 캐릭터, 그리고 과거의 설정을 보여주면서 판을 깔아주고, 마지막에 이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를 형성하는 살인사건을 배치합니다. 총으로 살해된 17세 여성의 시체가 개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1년 전에 벌어진 실종사건과 이번 살인사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두 거다란 사건이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자체만 보면 기본기 탄탄한 수사물이라는 평가, 그 이상을 남길 건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메어가 동네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결과물이 다시 자신의 사적 문제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종된 케이티 베일리가 친구의 딸인 것처럼 살해당한 여성은 메어의 절친인 로리의 남편의 사촌 조카입니다. 메어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사촌 형제들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친밀합니다. 범죄 수사물이 의뢰 그렇듯 초기에 보여주는 용의자가 꼭 범인이 되진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도 거의 관례와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해자의 가족 문제를 파고드는 건 동시에 그녀의 절친이자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는 로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스트타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담당 형사인 메어는 결코 온전한 의미에서의 사적 관계 또는 공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내밀한 인간관계는 오직 마을 외부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딱 2명의 외부인이 등장하는데요. 상급 경찰서에서 파견된 파트너 제이블과 대학 교수로 이 마을에 들어온 리차드입니다. 메어는 절친인 로리를 제외하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방하지 않는데요. 제이블과 리처드는 다른 존재입니다. 제이블은 메어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파견된 인물이기 때문에 메어가 처음부터 반기지는 않지만 이건 직업적인 경쟁의식이기 때문이지 공과 사가 중첩된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둘의 관계는 친밀해지지만 여기에는 메어가 이미 제이블을 자신의 하급자로 서열 정리했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리차드는 메어의 썸남인데요. 덜컹거리는 관계이긴 하지만 메어가 그에게 여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외부인이고 대학 교수라는 이 마을과는 이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경찰인 메어로 돌아오면 그녀는 직급이 높고 능력도 좋기 때문에 마을의 많은 부분을 법의 경계선에서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한 법 집행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재량으로 넘어가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자의 양육권이 한때 마약 중독자였던 아이 엄마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엄마와 딸을 비롯해서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메어는 오로지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메어는 권한남용 사건으로 정직 처분과 함께 강제로 심리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메어의 정서를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직됐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장면, 그리고 상담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는 장면들에서 메어는 자아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남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다가갈 차례인 것 같습니다. 공과 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이 마을에서 메어가 취하는 공정한 법 집행자의 자세는 때때로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결말부에 가면 관객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순간에 메어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경찰로서의 직무를 다합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작은 사건들에서 그녀는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사건이 심각해지면 그녀는 타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력이 있다는 점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죄를 지어서 메어에게 체포된 사람 또는 그의 가족은 범죄 자체가 아니라 메어를 원망하면서 왜를 묻게 됩니다. 마치 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내리는지를 묻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메어는 권력에 따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순리를 집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제의 설교를 통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크 부제의 설교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은 시련을 내리거나 거두는 존재가 아니라 시련을 겪는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메어의 직업은 누군가에게는 시련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결과물일 뿐이지 메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어는 자신의 업무로 인한 책임감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의 톱니바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메어의 고통과 시련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어 또한 경찰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위로하고 또한 위로를 받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가 수사물이기 때문에 범죄를 누가 왜 행했는지에 대한 어떤 극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시련에 빠진 사람이 신에게 이유를 묻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별 극적일 거 없는 우리네 인생 그 자체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벌어진 고통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드라마의 요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연출을 빠뜨릴 수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2가지만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인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는 모든 장면에서 출중하지만 특히 전자담배와 보여주는 호흡이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정말 수시로 전자담배를 피는데 혼자 피는 장면은 그녀의 고뇌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옆으로 입을 내밀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은 그냥 멋있습니다. 말로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이면서 경찰로 등장하는 케이트 윈슬렛이 전자담배를 피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별 간의 구분을 표현한 연출입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두 범죄가 모두 여성에게 벌어진 아마도 성범죄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고 주인공도 여성 경찰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젠더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메어는 딸과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 친구들도 여성인 여성 집단인 반면 살해당한 여성의 가족은 모두 아저씨들로 이루어진 남성 집단입니다. 그 사이를 매개하는 게 메어의 절친이면서 그 남성들 중 하나와 결혼한 로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출에서 인상적인 건 이들이 마시는 맥주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맥주를 정말 물처럼 마시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들은 주로 옐링이라는 맥주를 마시고 여성들은 롤링롱 맥주를 마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다른 리뷰에서 읽고 알았는데요. 미국 맥주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작품 전반에 녹아있는 여성 간의 연대, 남성 간의 연대가 맥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주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순하고 서민적인 음식들, 그리고 현지인들은 알 수 있다고 하는 펜실베니아 발음까지 그 모든 연출들이 원초적인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노동자 마을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을 리뷰해봤습니다. 메어의 엄마나 딸, 제이블 등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캐릭터들이 더 많지만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